롱인가 숏인가 그것이 생각해보니까 아까 롱인가 숏인을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회사 때문에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는데 여행커님은 말할 수 있잖아요. 뭘요? 롱인지 숏인지. 저요? 예. 테슬라 무조건 롱이죠. 진짜로. 저는 이 가격 테슬라 오늘이 막차라고 봐요. 이거 댓글 남기시는 분이 여행커였구나. 오늘이 막차입니다.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 저는 태오막. 예.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관련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연관된 그런 종목들,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테슬라의 흐름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에서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심층 인터뷰에 오늘은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문수입니다. 일단 영커님께 롱이라고 숏이라고. 설마. 숏. 그럼 안 되잖아요. 말은 못합니다. 네. 저희는 말은 지켜드리겠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요즘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네. 네. 물론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테고 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JP모건에서도 지금보다 연말까지 가면 30%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건 궁금하네요. 일단 뭐 전망도 전망이지만 저는 뭐 시장 판이 올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보고 있어요. 시장 전체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 2차 전지? 글로벌 그 오토 전기차. 섹터 전반적인 아. 판 자체가 올해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면을 뭐 좀 나눠서 보자면 그 코로나 초기를 좀 지나서 유동성이 이제 마구 뿌려지던 시기에는 자산 가격들이 상당 부분 이제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갔었던 모습들을 보였고, 네. 뭐 예전부터도 사실 뭐 그 추세들은 계속 테슬라가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만, 가장 잘할 수 있는 놈이 누구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자금들이 쏠렸던 것들이 천정부지로 어떻게 보면 멀티플을 끌어올렸었던 요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지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테슬라의 주가 상승들을 계속 용인해줬었던 부분들이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 점점점 2023년 말로 오면서 저희들이 좀 공포스럽게 봤던 부분들, 뭐 심지어는 올해 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금리가 그래서 너무 높다. 네. 시장 수요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들과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더 이제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 기대감들 사이에 외줄 타는 그런 구간들로 사실 이제 판이 바뀌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도 뭐 불과 이제 작년까지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 속에 이제 자동차 섹터를 바라보셨던 분들은 금리가 점점 높아질 거고 점점 수요를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나 이렇게 민감한 자동차 섹터 투자하기 싫다. 근데 굳이 투자를 해야 된다면 전동화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은 우리들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니 네. 결국에는 생존할 기업인 테슬라에 나의 자금들을 집중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이 시장을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을 봤을 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금리 인플레이션, 뭐 그다음에 이제 수요를 과연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경기가 올해는 쉽지 않을 텐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는 게 네.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이제 전기차고 음. 그 시장에서 나름 이제 과점하고 있었던 플레이어였었던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극복해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의 명확한 답을 뭐 이번 실적이나 가이던스 통해서 사실 이제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제 어닝을 설명을 충분히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멀티플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기대감을 계속 우리가 가져가고 이 회사의 업사이드를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느냐라고 그렇죠. 얘기했을 때 그동안 이제 얘기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 AI가 있었고 로봇이 있었고 자율주행이 있었고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갑자기 뭔가 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의미 있게 어떻게 보면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잠시만요.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제가 앉은 키가 커서 아니요, 그 마이크를 이렇게 해주시는 아유, 동안에 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뭐 이게 성장주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네. 비전을 갖고 구체적인 사인을 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줘왔는데 그렇죠. 컨퍼런스 콜에서도 야 안 될 거야 해도 일론 머스크는 질러 놨는데 그렇죠.
올해는 아예 뭐 사실 신차 올해도 얘기도 안 그걸 하고 기대를 했죠. 네. 사실 올해도 그걸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볼륨 증가율 50%가 꺾이지 않을 거라고 사실 이제 꺾일 거라고 믿고는 있었죠. 사람들. 왜냐하면 최근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녹여줄 만한 이야기를 이번에 좀 해줬으면 했는데 사실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철회됐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실적 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기대했었던 심리들을 충분히 충족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최근에 어떤 그 평가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은 합니다. 뭐 지금까지 이건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질문에 저는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글로벌 오토 섹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고 네. 테슬라에 대한 말씀들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글로벌 오토 섹터에 대한 비중들을 줄이고 가거나 혹은 그동안 이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거나 투자를 회피해 왔었던 어떤 시각들. 네. 금리가 높으면 수요가 민감한 경기 소비재 자동차는 난 투자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심정 갖고 계셨던 분들도 꾸역꾸역 실적이 잘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멀티플을 더 줘야 될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작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우려스럽게 봤었던 것보다 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는 이제 잠시나마 비중을 태우고 먹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을 내가 계속 바이앤홀드해야 될 이유는 이제 못 찾겠다라는 생각들을 바꿔야 될 시점 변곡점에 이제 조금 서서히 와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은 좀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어느 구간에서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다가 넣어두고 올해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순간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는 게 예전처럼 테슬라일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좋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롱이냐 숏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를 거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동차 업체들이 실상 GM이든 폭스바겐이든 심지어 뭐 도요타 같은 업체들도 제조 관점에서 가장 싸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그러니까 고정비가 비싼 산업이다 보니까 박리담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 사업에만 한정지어서 본다면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을 이길 만한 업체들은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 그 관점으로 자동차를 바라봤었는데 자동차의 어떤 그 정의 자체가 에너지를 담는 저장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채집하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을 넘어선 뭐 휴대폰 같은 생태계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처음 열어준 게 테슬라고 사실 그 비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단에서 다른 기존의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을 잘 끌고 가는 업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직 테슬라가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뭐 최근 들어서는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서 있지 않다고 부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을 주도해주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대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테슬라라는 게 앞으로 뭐 2, 3년 동안 갑자기 바뀔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가 본다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방향성을 지금보다는 위를 향해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굳이 드려보자면 지금 뭐 유럽권도 그렇고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의문점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뒤로 밀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섹터라고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전통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열심히 하던데 전기차까지 어느 정도 해주는 쪽이 지금으로선 더 안전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걸 2030년까지 시계열을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테슬라를 사느니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그러면 더 낫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관점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테슬라 자체가 주가가 오를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방금 드린 거지만 뭐 방금 지금까지 제가 쭉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현재 기준에서 앞으로 자동차 섹터가 더 나빠지지 않거나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비중들을 글로벌 오토 섹터에 대한 비중들을 늘려야 할 텐데 그럼 지금 기준 이익을 가장 잘 내고 있으면서 개선할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고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으로 했을 땐 어쨌든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꼭 앞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충분히 또 낮아지고 당장 내고 있는 이익의 레벨이나 혹은 이제 멀티플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된 이후의 그림에 대해서 누가 가장 그 앞단에 어떻게 보면 이 유리천장을 깨고 계속 더 위의 멀티플을 설명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 안의 종목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봤을 때는 아마 맨 앞단에 이제 테슬라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주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테슬라가 뭐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뭐 말씀드렸던 전통의 자동차 업체들, 특히나 전동화 전환을 잘 하면서 기존의 이익을 어쨌든 계속 창출하고 있는 사업 모델인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좀 주가 바닥에서 회복하는 상승 탄력에 있어서는 뭐 좀 더 변별력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처럼 우하향하던 그림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땐 또 테슬라가 설명할 수 있는 업사이드에 대한 가능성들이 또 많지 않을까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번 상반기까지 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사실 시장은 실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도 좀 컸었고 반대로 뭐 국내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나 일부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라는 톤에 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이 당장의 이익을 설명해 주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귀 기울이고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맡겨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좀 무시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또 이런 국면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러면 누가 미래에 대한 대응들을 더 잘하고 있는데 누가 가장 앞서가고 있고 누가 가장 그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단연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약간 전기차가 이제 핫한 트렌디한 영역을 지나서 캐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을 네. 때 키는 역시 FSD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처음에 왜 사냐라고 했을 때 네. 신기하고 멋지고 트렌디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플러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게 돼. 사람이 없이도 나중에는 움직일 수도 있어. 근데 FSD가 지금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마일스톤에서 조금 더 뒤져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규제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언제쯤 확실히 해결이 될까요? 이게 해결이 된다면 사실 지금의 영역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저도 뭐 작년 말에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거 저희 뭐 산업 전망을 내면서 내린 결론은 전기차 전동화 전환은 생각보다 우려하시던 것보다는 하반기 이후에 회복 탄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고 결론을 냈고요. 자율주행은 이미 11월 달부터 전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사실 이거는 그 개별적인 기술이라든지 규제를 가지고서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뒷단으로 가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 구간 동안 유동성을 생각보다 많이 녹여먹었습니다. 전환 투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체별로 자금 사정을 까보면 뭐 일본 몇 개 업체나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동성이 말라 있는 상태고 그럼 현재 기준으로 기존에 있었던 투자들을 계속해서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자기들이 창출할 수 있는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 돈을 버는데 내연기관에서 돈을 결국엔 벌어서 투자로 넘겨야 되는 이 선순환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코로나 한창일 때 대비해선 이 자금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서로 다 뭐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든 다 뿌려놓고 누가 먼저 내는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 했었던 게 네. 불과 이제 작년 상반기까지의 이슈였었는데 그렇죠. 이게 하반기 들어오면서 올해에 대한 상황들이 생각보다는 터프할 거다라는 걱정들이 계속 연말 연초 오면서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게 업계 전반의 컨센서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한된 자금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당장 2025년부터 가동되는 유로 7, 그다음에 2026년부터 가동되는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규제인 LEV4에 대한 대응들을 하기 위한 전동화 전환 투자가 우선인 거지 자율주행이 우선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레벨 4, 5를
당장 내가 끌고 와서 시장에 보여주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익 창출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좀 미뤄두자라는 게 이미 아르고 AI 매각에서부터 사실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다수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2, 3에 집중해서 당장 양산해 갖고 선보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1월이었었던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법안 하나가 발의가 됐는데요. 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완성차 책임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 이거 좋다. 글로벌 최초의 법안 발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앞서 있느냐에 대한 악유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악유도 있었지만 이게 법과 제도적으로 이게 시장이 이거를 수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악유가 있었거든요. 합의에 대한 부분. 네,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영국에서 발의가 됐고 이게 생각보다는 업계 안에서 큰 어떤 반향을 그렇죠.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대다수 너무 환영했고요. 보험업체들도 일단 돈 많이 버는 자동차 업체가 책임 우선적으로 지고 그 다음 니들이 책임 소재를 발라서 뭐 소프트웨어 책임이면 소프트웨어, 센서면 센서, 니들이 책임을 물어라. 어쨌든 현대면 현대, 테슬라면 테슬라 브랜드로 파는 거 아니냐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거짓말처럼 그 이후부터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서로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오토파일럿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이나 레벨 3를 먼저 내려고 했는데 그 뉴스가 나온 그 이후부터 거짓말처럼 1년 이상 무기한 딜레이되는 그렇죠. 모습이 딜레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내가 기술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먼저 선보이고 테슬라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안에서 먼저 깃발을 꼽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었던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 더 안전과 비용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로 스탠스를 바꿨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딜레이 시켰던 기본적인 배경, 그러니까 핑계 자체들을 안전 문제라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좀 되게 어그레시브한 형태로 자율주행에 대한 전략들을 개진하는 건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밖에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내려졌고 이게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방향으로 테슬라가 보여줬다면 진짜 말 그대로 시장을 리딩하고 선점하는 효과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겠죠. 근데 지금 걔네도 상황이 약간 뭐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측면에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방어가 좀 어려웠었던 요인들 중에 하나로 저희들은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떤 자율주행에 대해서 자꾸 중요한 점을 강조하셨더라면 네. 그 테슬라 리콜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콜. 그러면 여기는 살짝 뭐 뒤로 네. 좀 뺀다고 쳐도 전동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너무 그러니까 정책을 많이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밀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지는지 우리 작년 말에 구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된대요. 트럼프. 거기에다가 이제 경선에서 트럼프 승승장구하고 큰일 났어요. 이게 산업적인 측면이랑 이제 투자 관점을 여기다 녹이기 시작하면 또 스탠스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네. 일단은 많이 흔들리겠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일단 저희가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게 엄청난 사업가 기질을 가진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게 무대뽀일지언정 무식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되지 않는 테슬라의 발언들 때문에 대선 과정 속에서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할 만한 상황들이 뭐 일부 발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트럼프 정부가 처음 취임했을 당시에 트럼프 정부가 원했던 건 그러니까 표현을 차치하고요. 원했던 건 미국 안에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블루컬러, 그러니까 특히나 자동차 노조원들을 설득하면서 환경 마피아들한테 목에 빨대꽃을 타지 말고 남이 거 따라와라. 환경 규제 싹 다 없던 일 해주겠다. 너네들 전기차 오면 일자리 한 3분의 1 날라간다. 날라가. 그렇게 전동화돼.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2019년, 17년, 18년, 19년 자동차 수요가 계속해서 빠졌었던 국면이고 그 자동차의 타입 자체는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단일된 타입 하나의 차량만 가지고서 미국 안에서 판매를 해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회유책과 강경책을 쓰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공급 과잉 시장에.
내가 뭔가 띠을 바꿔야 될 만한 이유도 못 찾았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딱 취임되면서 돈 준다고 그러고 회유해서 안에다가 자금 유치시켰고 앞으로 박살난 코로나 이후의 국면은 이제 전기차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너네들 네. 대응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야라는 얘기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배터리 공장 투자 유치했고요. 자동차 업체들 전환 투자들 앞다투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투자들이 유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는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걸 갈아엎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현대차 공장 짓는다 했는데 이거 너 지금 네가 하는 게 정말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업체들이 갑자기 거기에 했던 투자들을 중단시키고 공장을 원래대로 원상복구시키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또 얘기 중에 하나가 UAW 노조들이 인건비를 인상시켜달라는 내용들이 그 노조 협상안 중에 상당히 하나였죠.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디트로이트 빅3를 응원한답니다. 전동화 전환에 대한 왜? 전략에 있어서. 그러면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이대로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전동화 전환이 엄청나게 뒤처져 있는데 네. 요거 니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요대로 뒀다가는 우리 이 내연기관과 함께 너네들 회사와 우리 일자리가 모두 사장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미국 안에서의 투자 더 늘리고 전환해서 우리 전환 교육 받고 일자리 재배치해달라라는 게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야 왜 GM 크루즈만 이 라이센스 박탈하고 뒤통수 때리냐? 똑같이 안전 규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죽스라든지 테슬라 똑같이 해라. 라고 정부에다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원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얘기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뜯어보면 트럼프가 노조원들을 어떤 형태로 설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또 어느 부분은 또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굳이 시나리오를 염두해보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고 있냐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제 막판까지 갔는데 GM, 포드 같은 업체들이 진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그거는 내가 반영해서 조금 딜레이 시켜줄게. 요거가 가장 합리적인 답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이제 손 안 대고 코를 푼 격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규제들, 뭐 유로 7이라든지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LV4, 특히 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하고 있는 환경 규제는 LV4는 미국 14개 주가 이걸 채택하고 있고 미국 전체 판매량의 60%가 이 주의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규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시장의 40%, 미국 시장의 40%만 트럼프의 말을 따라가는 거고요. 나머지 60%는 어쨌든 캘리포니아주가 지정한 환경 규제, 강화된 환경 규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불과 2022년 하반기에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고금리 얘기했었고 피크아웃 얘기했었고 상황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세운 이제 법안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최종 목전에 왔을 때 약간의 뭐 조금 유예 기간이라든지 상황들이 좀 유하게 풀릴 가능성들은 있지만 방향성 자체가 역행할 거다라고 보는 건 지금 기준으로는 좀 억지스러운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그럼 갖고 요거 보고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또 우리 제작진도 썸네일이랑 제목을 좀 뽑아야 돼가지고 네, 자극적인 것만 아니면 아니 자극적인 건 아니고 갑자기 궁금해서 네. 토요타가 옳았다. 네, 하이브리드가 역시 맞았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전기차 왜 안 하는지 몰랐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 지금 현 상황에서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한 거 혹은 전기차에 또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 둘 중에 지금 누가 현 상황적으로는 옳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서 누가 가장 잘하냐라고 보면 하이브리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일 잘하는 것처럼 평가가 되겠죠. 그거는 사실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이제 9월, 10월 달에 토요타를 직접 갔다 왔거든요. 제가 방문하고 IR분 만나고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전동화 밸류체인들도 다 미팅하고 왔었는데 하이브리드가 마치 뭐라 그럴까요? 내연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전기차도 아니고 이게 뭔가 좀 제3의 기관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반달 같은 거죠. 예, 근데 그 도요타는 그러니까 뭐 계면활성제 같이 이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이었으면 좀 얘기가 다른데 이건 뭐 현대기아차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제 초기에는 이 규모의 경제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수익성은 뭐 좀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투자비를 상당 부분 뽑았고 수익성이 내연 기간에 준하게 육박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상황을 놓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넘겨서 봤을 때 남들은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야 됐기 때문에 전기차 그렇죠. 관련된 기술들을 했을 때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도요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한 기술들도 어느 정도 디벨롭이 됐고 이걸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관련된 전동화의 밸류체인들도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됐습니다. 이거는 미국계 브랜드들이나 유럽계 브랜드들이 전동화 전환할 때 누구한테 발주를 줬느냐라고 봤을 때 한국, 일본 업체들한테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전기차를 안 만들었지 전동화 차량에 대한 생산들이나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남들처럼 똑같이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스타트 라인에 똑같이 서도 걔네들은 저 앞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한 5분 남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은 원래 우리가 몇 년 전에 상상했던 전기차의 성장이 100이라고 한다면 하이브리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네. 그러면 전기차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성장에 그거를 조금 딜레이 시켜서 뒤로 땡겨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역시나 디스카운트를 전기차 업체한테 줘야 되는 건지. 둘 다 따로 가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따로 간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전기차 얘기할 때 집중하는 시장은 소위 말해 선진 시장입니다. 네. 선진 시장은 인프라에 대한 셋업도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규제 차원에서 내연기관이나 혹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 자체를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끌고 가죠. 하이브리드가 이게 딜레이 되면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어디서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냐면 인프라가 셋업되지 않고 내연기관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야 되지만 환경에 대한 규제들은 어느 정도 미트하고 싶어하는 지역에서 이게 작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선진 시장은 볼륨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기차로의 믹스 전환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성장의 드라이브 요소라고 본다면 하이브리드는 뭐 선진 시장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머징 마켓의 볼륨 증가 중에 이게 전체 자동차 시장의 볼륨 증가를 견인할 텐데 이 안에서의 믹스 전환은 전기차로가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거쳤다 간다는 거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요즘 같은 시장에는 이게 대체제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상 서로 다른 마켓을 타겟하는 서로 다른 제품이고 서로 다른 성장 동력들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라고 사실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형님이. 좀 심도 깊은 얘기들은 앞에서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제가 그냥 되게 제일 처음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잠깐 지금도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의문. 지금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전기차 안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너무 비싸서 안 사는 네. 것도 있거든요. 비싸고 보조금은 인프라도 없고. 네, 인프라도 없고 근데 이제 인프라는 차치하고서라도 보조금은 계속 주는데 가격은 안 떨어져.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떤 산업에서건 언젠가는 떨어뜨리죠. 보급화가 되면. 근데 지금 이거는 보급화 되기도 전에 벌써 계속 공급 단가를 줄여뜨려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네. 이런 산업이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 감당 가능할까? 네. 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들어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이거를 그 협상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전처럼 그 수요 우위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재를 대응하는 업체, 배터리를 대응하는 업체, 완성차 업체, 소비자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호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가 호구입니다. 비싸도 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난 사고 싶은데 비싸답니다. 사야 됩니다. 근데 최근같이 뭐 GM과 포드, 폭스바겐의 제품 전략의 실패로 그들이 마켓이라고 믿어왔었던 그래도 나름 고르고 골라서 한 그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잘한다고 생각했던 업체들이 마켓이 돼버린 자기들의 마켓이 돼버린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 마켓이 쪼그라들고 공급이 과잉이 된다라는 말을 이제 쉽게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 속된 말로 지나가는 말로 야 너 AMPC 나 주면 내가 차 좀 싸게 팔 테니까 내가 이제 원래 100개 만들기로 계약했던 거 100개 만들려면 결국엔 싸게 팔려면 네 AMPC 줘야 될 것 같거든. 아니면은 그래? 그러면 AMPC 너 먹어. 대신 내가 100개는 다 소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뭐냐 하면 공급 과잉으로 비춰지는 이 시장의 상황을 두고 협상력이 소재업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셌었던 게 이제 소비자 우위로 바뀌어 온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여기서 가장 베네핏을 많이 누렸냐? 싸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더 촉발되냐? 그 코로나 이후 이 뭐라 그러죠? 코모더티 가격이 박살난 부분들보다 배터리 가격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이건 LFP를 섞었어서 그렇고 그게 의미하는 건 완성차 업체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완성차는 손해 하나 안 보고 원래 팔기로 했었던 100개를 결국에는 다 딜리버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밑에 단에 어떻게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동안 믿어왔었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예전 대비해서는 자기들이 설명할 수 있는 룸들이 많이 줄어진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는 되게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국면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전기차에 대한 전망들이나 방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 이야기까지 좀 같이 뻗어 나가서 네. 또 의견을 또 여쭤보면 또 좋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다음번에 혹시나 또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나와주시면 네. 저희가 또 많은 질문을. 오늘 말씀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네, 되게 스윗하게 하세요. 네. 또 그런 말씀을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살 뻔했잖아요 방금. 아니, 거의 싫어하잖아. 사전이야. 여기는 되게 싫어해요. 아이오닉 네, 5 하나 보내드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장문수 연구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이제 가야겠죠. 예. 우리 또 롱앵커님이 제 생일이라고 또 선물을 또 싹 주셔가지고 안 갖고 왔어요. 아직 배송하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진짜 저한테 젠틀맨이야. 감사하다는 말을 빙자해서 자기 생일이었다는 얘기를 젠틀맨이야, 이렇게 얘기하나? 젠틀맨. 정말 생일이었답니다. 그 비싼 걸. 여러분 아유, 축하한다고 아껴 그냥 채팅 썼어야지. 하나씩만 올려주십시오. 이거 예. 지나갔는데 아유. 이미 벌써 클로징벨한 댓글 30개 그래요? 해주셨어. 아이 참.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점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웃는 하루 되시면서 내일 또 6시 반에 퇴근길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